안녕하세요. 자존감 없는 며느리에서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된 40대 여성입니다. 전 결혼하고부터 전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어요. 일을 해도 논다는 취급을 받고 항상 남편과 비교당하면서 살았죠. 그런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완벽한 골탕을 먹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슴 뻥 뚫리는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부터 디자이너로 오래 일해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엔 그저 놀고 먹는 한심한 며느리일 뿐이었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느꼈어요. 전문대? 4년제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는데? 참 짝이 안 맞아서. 그래도 매달 300 정도는 꾸준히 벌고요. 프리랜서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숨부터 쉬었어요. 디자인? 컴퓨터로 뭐 그냥 끄적대고 노는 거 아니니? 학벌이 좋아야 나중에 애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은 웬만하면 스카이 나와서 애들도 다 영재권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건 기대도 못하게 생겼네.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아휴. 그 깊은 한숨소리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답니다. 이 말 때문인지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까지 몇 번을 해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철없고 순진했을 때라 가능했던 일이지만요. 친정 부모님이 처음 시댁에 온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과를 들고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받자마자 구석에 치워버리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돈, 자식 교육에 욕심 좀 부리시지. 전문대밖에 못 갔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혜진이 대학 갈 때 형편이 좀 어려워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포기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자기 밥벌이만 잘하고 살면 되죠. 부모님도 시어머니만 만나면 금세 얼굴을 찌푸리곤 했어요. 아버지도 시어머니 말에 화가 난 듯 했지만 꾹 참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아팠죠. 남편도 180도 달라졌죠. 갈수록 시어머니와 똑같아지는 걸 느꼈어요. 여보, 이번에 대기업 브랜딩 프로젝트 맡았어. 디자인비로 600만 원 받기로 했어. 600? 난 또 얼마나 번다고. 아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래? 애도 가져야 하고. 난 그래도 일하는 게 좋은데 당신도 알면서. 그게 무슨 일이야. 거창한 취미지.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야지. 당신 학벌로는 안 돼. 남편도 제 일을 취미 정도로만 생각하다니 너무 비참했죠. 작년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 회사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갔는데 남편 상사 부인에게 어머님이 이런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더라고요.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도 혹시나 재혼하게 될 수도 있고. 요새는 그게 뭐 흠인가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미리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명문대 나온 집안 좋은 아가씨로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비참했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아까 그런 상황에서 왜 웃고만 있었냐고 따졌더니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 농담으로 한 말인데 신경 쓰지 마. 난 너랑 살 거니까. 위로가 되긴커녕 더 비참했어요. 제 존재 자체가 그저 참고 사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5시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아빠가 안 일어나. 숨을 안 쉬어. 뭐? 엄마 무슨 소리야? 택시 타고 친정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빌었죠. 하지만 119 구급대원들이 고개를 젓는 걸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떠나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쓰러졌는데 엄마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던 거죠. 아빠 일어나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가지 마. 시댁에서 무시당할 때마다 우리가 못나서 네가 고생한다며 속상해하던 아빠. 저는 그런 아빠한테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란 말을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작은 동네 병원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소박하게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문 오자마자 빈소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휴, 이런 허름한 장례식장이 다 있나? 가난한 집이라 장례도 이렇게 초라하네. 우리는 특실을 썼을 텐데 조문객도 별로 없고 아유,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 순간 정말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버지 보내드리는 마당에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하는 날 저는 아빠 유골함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제 귀에 꽂히듯 들렸죠. 저렇게 감정적이니까 뭘 못하는 거야. 배우내면 저렇게 체면도 없이 울겠어?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따님이 단독 상속인이시고요. 유산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유산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서류를 펼쳐 보이는데 숫자를 보고 다리가 풀렸어요.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는 숫자였죠. 40억이요? 네, 그 30년 전 과천에 사두신 땅이 GTX 역세권 개발로 보상받으셨고 그 돈으로 강남 꼬마 빌딩을 사셨다가 작년에 매각하셨더군요. 필요할 때 쓰시려고 했는지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평생 단벌 양복만 입고 다니고 구멍난 양말 하나도 꿰매서 신던 분이었는데 이 돈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니. 평생 가난하다고 무시받으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시댁에 다 말했다가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계좌에 몰래둘 수도 없었고 결국 5억이라고만 말하기로 했죠. 왠지 모르게 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5억? 시어머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뭐? 5억? 어머나,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였네. 아이, 사돈 어른도 대단하시네. 시어머니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러더니 제 손까지 덥석 잡았어요. 혜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됐다. 그 돈 있으니까 우리 편하게 잘 살자. 혹시 내가 너한테 그동안 심하게 군 것 있다면 미안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거든요. 하지만 3초도 안 돼서 본색이 나왔어요. 근데 말이야. 그런 큰 돈을 관리할 줄은 알아? 너 재테크 같은 거 할 줄은 알아? 그러지 말고 우리 애한테 맡겨.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이잖아. 머리가 다르지. 제가 돈 불리고 투자 관련한 일 하나는 잘해. 믿고 맡겨도 돼. 어머님,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단호한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뭐? 너 같은 무식한 게 뭘 안다고? 전문대 나온 주제 건방지긴. 내가 너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내 말은 안 듣겠다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아침에 핸드폰으로 카드 명세서 알림이 왔는데
금액을 보고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3,247만 원? 내역을 확인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명품 가방부터 옷과 구두, 제가 평생 가본 적도 없는 명품 매장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정말 펑펑 쓰고 다녔다는 말이 딱 맞았죠.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제 카드로 3천만 원어치 명품 사신 거 맞아요? 얘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예의 없이. 못 배운 티 내지 마라. 아니, 어머니는 도둑질하고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뭐? 도둑질?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래, 내가 좀 썼다. 그래서 뭐? 그 많은 유산 받아놓고 시어머니 명품백 하나 안 사주려고 했냐? 그게 어떻게 하나예요? 3천만 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3천만 원? 그게 돈이야? 5억 받았으면서 고작 3천만 원 쓴 것 가지고 왜 난리야? 그 많은 돈 받아놓고 하나도 안 쓸 거였어? 아, 혼자 다 쓰시려고? 네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돈 개념이 진짜 없구나.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당장 전화했죠. 회의 중이라며 짜증을 내더니 점심시간에 겨우 통화가 됐어요. 흥분한 저는 남편한테 바로 이 사실을 알렸죠. 여보, 어머니가 내 카드로 3천만 원을 썼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할 일을 하면서 말했어요. 아이, 그게 뭐? 아이,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이 난리 친 거야? 뭐? 내 카드 훔쳐서 3천만 원 썼다니까. 제대로 들었어? 훔쳐? 말 좀 곱게 해라. 그게 훔친 거야? 가족이 좀 쓴 거지. 가족이 좀 쓴 거? 3천만 원이 좀이야? 그때 남편이 한 말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김혜진, 5억 받고 우쭐한 거야? 어? 아래 위도 없어? 엄마가 며느리 카드 좀 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난리야. 그동안 우리 뒷바라지하고 너 전문대 나와도 받아준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울 거 없는 돈이야. 뭐가 어째? 전문대 나와도 받아줘? 아, 그래. 서울대 나온 놈이 전문대 출신이랑 결혼한다고 말 많았어. 우리 식구 중에서도 네가 학벌 제일 딸리잖아. 그래도 나나 엄마나 너 받아주고 지금까지 산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돈 좀 생겼다고 큰 소리야?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 인간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해서 선택한 거구나. 그날 밤 남편은 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새벽 2시쯤 핸드폰 알림음에 잠이 깼는데 계좌 이체 문자였어요. 제 계좌에서 1억이 출금됐다는 내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남편 주식 계좌로 이체됐더라고요. 남편을 깨워 따졌어요. 이게 뭐야? 좀 일어나봐. 내 돈 1억을 왜 당신 계좌로 옮긴 건데? 아, 그거? 투자 좀 하려고? 아, 요즘 바이오주가 핫하거든. 수익 나면 다 줄게. 미쳤어? 내 돈인데 왜 당신 맘대로야? 그때 남편이 이불을 확 걷어차면서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부분 공동체지?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네가 그 돈 번 거야? 아니잖아. 그냥 장인어른이 주고 간 거잖아. 운 좋게 얻은 돈이잖아.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당신 그림밖에 그릴 줄 모르면서 무슨 투자를 알아. 나 대학에서 재무관리는 A뿔 받았어. 누가 더 돈을 잘 굴리겠어? 당연히 나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 표정과 말,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그 5억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뭐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다 끝이야. 근데 내가 투자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 그럼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이 잠들고 난 후 저는 복수의 다짐을 세웠어요. 이 인간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탐욕스럽고 오만한 욕심을 이용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멍청한 전문대 출신이 어떻게 너희 무너뜨리는지 보여줄게 하고 다짐했죠. 아버지 49제가 있던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축축한 날이었어요.
절에 도착하니 아버지 친구분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리시는 70대 노신사 최 회장님이었어요. 자네가 딸이구만. 나 기억 못하겠지? 어릴 때 봤어. 아버지가 자랑 많이 했지. 네, 회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였어. 30년을 함께 했는데 참 허망하구만.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최 회장님이라고. 시어머니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다시 번뜩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최 회장님께 달려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49제 내내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보시던 분이 말이죠. 어머나, 최 회장님이세요? 저는 혜진이 시어머니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돈하고 어릴 때부터 친하셨다고요. 어머, 실물이 더 젊어 보이세요. 최 회장님이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최 회장님 옆에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았어요. 연락처를 달라고 조르다가 최 회장님이 정중히 거절하고 갔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최 회장님의 스토커가 된 것 같았어요. 최 회장 이 사람 재산이 300억은 넘겠다. 부인이 10년 전에 죽었어? 재혼은 왜 안 했나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사돈 어른하고 친구였다니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이런 사람하고 잘 지내두면 우리 집안도 달라질 거야. 아니지, 무조건 친해져야지.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최 회장님 젊은 시절 사진이 떠 있었어요. 진짜 이상하네. 분명히 최 회장님 맞는데 아닌가?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그 사진을 손으로 확대해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왜 모르는 척하지? 기억을 못하나?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 회장님이었죠. 혜진 양, 그날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말이야. 내가 혹시 도와줄 일 없나?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생전에 자네 얘기 많이 했네. 시집가서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하게. 아버지 딸이니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때 최 회장님이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네? 혹시라도 나랑 닮은 사람 보면 조심하게. 순간 오늘 낮에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면서 혼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닮은 사람이요? 최 회장님이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네. 일란성이라 얼굴이 완전히 똑같아. 나이도 당연히 같고. 2분 차이로 먼저 태어나서 내가 형이 되긴 했지만. 쌍둥이요? 근데 그놈이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지. 지금은 완전 사기꾼이 됐어.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투자 사기치는 인간이야. 충격이었어요. 회장님이 쌍둥이였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회장님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동생이 있다니. 저에게 말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연은 끊었는데 그놈이 전과만 오범이야. 감옥 갔다 나오면 또 내 행세를 하고 다니고 그 버릇 죽어도 못 고치더라고. 근데 일란성이라 언뜻 보면 잘 몰라. 70대 노인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 누가 알겠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낮에 카페에서 본 사람이 쌍둥이 동생이었구나. 어쩐지 회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작은 동네 카페에 와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제게...
혜진 양은 그럴 리 없겠지만 주변에 욕심 많고 허영심 강한 사람들은 속기 좋아. 혹시라도 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게. 특히 투자 얘기한다면 100% 내 동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절대 투자하라는 소리는 안 해.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본 사람은 최 회장님의 쌍둥이 동생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분명 시어머니 같은 욕심 많은 인간을 노리고 있을 거다. 그 순간 머릿속에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제가 직접 손 쓸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냥 살짝 길만 열어주면 시어머니의 욕심이 알아서 사기꾼에게 달려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시어머니가 아침 준비하시는 시간에 맞춰 들렀어요. 그리고 카페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카페 가려고 하는데요. 자리 있죠? 네네 오세요. 자리 많아요. 근데 혹시 거기 자주 오시는 70대 신사분 계신가요? 저번에 뵀던 분 말이에요. 최 회장님 말씀이세요? 제가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어머, 최 회장님이 거기 자주 가세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인데. 감사해요, 사장님.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후다닥 달려왔어요.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예, 너 방금 최 회장 얘기한 거지? 아, 네. 그 카페에서 제가 최 회장님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해서 물어봤죠. 정말? 그래? 너도 봤지? 나도 봤는데 최 회장님이더라니까. 3일 후 제가 일부러 그 카페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더라고요. 새로 한 파마머리, 짙은 화장까지 50대처럼 꾸미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 회장님 쌍둥이 동생이 들어왔죠. 정말 최 회장님과 똑같았어요. 키, 체형, 얼굴,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일란성 쌍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가갔어요. 어머 최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49제 때 사돈 어른 친구분이시라고.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이 반가운 눈빛을 지었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문 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네, 기억하죠. 아이고, 그때 그 여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이에요. 저번엔 못 알아보신 것 같아서 잊으셨나 하고. 저번에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거짓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술술 넘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의미론 대단하다 싶었네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못 알아뵈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사기꾼한테 완전히 빠져들었더라고요.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은 능숙하게 형 행세를 하고 있었고요. 요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강남 재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머 정말요? 회장님이 직접 하시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제가 맡아서 하죠. 30년간 준비한 사업이에요. 정부 인맥도 다 만들어 놨고요. 이번 정권 실세들이 다 제 라인이에요. 시어머니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그 일반인들한텐 쉽게 공개 안 하는 거라. 저희 사돈 어른하고 그렇게 막역한 사이셨다면서요. 그 인연으로. 제가 정말 회장님을 존경해 왔어요. 70대인데도 이렇게나 젊으시고 또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시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회장님 반만 닮았으면 좋겠네요. 회장님 쌍둥이 동생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죽은 제 친구를 생각해서 특별히 기회 드리죠. 하지만 이 일은 정말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대박 쳤다. 최 회장님이 투자 기회 주신대. 특별히 우리한테만 주는 거야. 그 이야기에 남편도 흥분했죠. 진짜요? 최 회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 그럼 엄마가 만났다니까. 수익률이 200%는 된대. 회장님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란다.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욕심이 스스로 그들을 파멸로 이끌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 타이밍을 노렸죠. 부엌에서 요리하는 척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죠. 네, 최 회장님. 잘 지내시죠? 남편이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더니 볼륨을 줄였어요. 귀를 쫑긋 세운 게 보였죠. 그 강남 재건축 사업이요? 네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잠깐 뜸을 들였어요. 남편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요. 와, 수익률이 200%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회장님, 전 전문대 출신이라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큰 사업은 감당이 안 돼요. 남편이 슬금슬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냥 회장님이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귀한 정보를 왜 주시는지. 네, 아버지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비밀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다가왔어요. 누구야? 방금 최 회장이랑 통화한 거 맞지? 어머 깜짝아! 여보 듣고 있었어? 최 회장님이 좋은 투자 정보 있다고 하시네. 뭔데? 강남 재건축? 응. 근데 들어도 모르겠어. 당신 말대로 이런 건 내가 모르는데 큰 투자를 어떻게 해? 남편 얼굴에 짜증과 욕심이 동시에 스쳤어요. 근데 당신한테 그런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바로 준다고? 왜? 아버지 친구니까. 날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괜히 마음 쓰이는 거지. 49제 끝난 뒤로 따로 연락이 와서 혹시라도 힘든 일 있거나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했거든. 아빠 부탁도 있었고. 근데 전 일부러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뭐? 아니야. 그냥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뭐가 이상한데? 혹시 최 회장님 닮은 사람이 사기치는 걸 수도 있고. 요즘 워낙 사기가 많잖아.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지. 뭐든 의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닮은 사람? 아주 드라마를 써라. 당신 정말 순진하다. 최 회장님을 사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런 인간이 있으면 가만두겠어? 매장을 시켰지. 그래도 혹시 잘 아는 사람이 정보를 이용해서. 됐어. 내가 직접 만나보고 서류랑 싹 확인하면 돼. 내가 그 정도도 분간 못할까봐. 서류가 진짜라고 사람도 진짜일까? 내가 기업 분석 전공까지 한 사람이야. 그 정도 가짜는 바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 정말 자신 있어? 근데 혹시는 무슨. 당신이 이렇게 겁이 많으니까 큰 돈을 못 만지는 거야. 이 투자는 말이야, 담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주춤하다간 좋은 기회도 놓치는 법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뭐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난 이런 쪽은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 내가 대신 만나봐야겠다. 회장님 만나보려고? 그래, 만나면 알지. 이럴 때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 나서야지. 이런 투자 이야기하면 레벨이 다르거든. 최 회장도 나 같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더 편할 거야. 당신한테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해봐야 말이 안 통하잖아. 내가 만나서 제대로 된 정보 얻어올게. 다음 날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최 회장 쌍둥이 동생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하자 그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느낌으로 전보다 더 능글맞게 연기했죠. 사기꾼답게 사람을 간파하고 다루는 능력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이라 다르네요. 아무래도 투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남편이 우쭐했어요. 제가 재무관리 수석이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자세한 자료 보여드리죠. 사업은 서로 신뢰 아니겠습니까?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은 복사해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마 회장님 회사에서 몰래 빼온 거였겠죠? 이 정도 서류를 준비해놓은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 후배고 서울시장도 친한 사이예요. 이미 돈도 다 잡혀있는 사업이다 보니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남편도 꼿꼿한 자세가 서서히 무너지더니 어느새 빠져들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소 200%는 보장합니다. 6개월 안에요. 하지만 더 큰 프로젝트도 있어요. 더 큰 프로젝트요? 네, 인천공항 물류센터 개발. 이건 300%예요. 다만 최소 투자금이 5억입니다. 그 말에 남편의 눈이 뒤집혔어요. 모든 게 너무 쉽게 흐르는데 의심조차 안 하더군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까요? 5억이면 제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와서 흥분에 떠들었어요. 대박이야, 진짜 대박! 6개월에 200% 수익이라니. 와, 이거 잡으면 300%잖아. 정말 하려고?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바보야? 서류도 다 확인했어. 직행까지 제대로 지켰더라.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당신도 그 5억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거야? 이참에 50억 만들자고. 남편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욕심에 눈이 완전히 멀었죠. 그리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자신만만했어요.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스스로를 더 망치고 있었죠. 말릴 새도 없이 첫 번째 투자를 시작했죠. 남편은 모아둔 전 재산과 시어머니가 마련한 1억까지 있는 건 다 투자했죠. 쌍둥이 동생은 가짜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K그룹 직인이 찍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서류였죠. 이 계약서는 극비입니다. 절대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기회 2분에게 드리는 건 순전히 제 친구와의 우정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 개인적으로도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쌍둥이 동생이 시어머니를 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투자자분들과는 자주 소통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분하고 자주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영광입니다. 어머, 회장님.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70대 후반의 나이에 소녀처럼 수줍어했죠. 사실 저도 혼자 지낸 지가 오래돼서 외롭긴 합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 자주 만나요. 투자 얘기도 하고 그냥 오랜 친구처럼 만나요. 남편은 돈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좋아했어요. 엄마가 최 회장님이랑 더 가까워지면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잘 지내둬요. 정확히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1억 5천의 수익금이 입금된 거예요. 남편은 통장을 들고 춤까지 췄어요.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죠. 봤지? 봤어? 한 달 만에 50% 수익이야. 이게 진짜 투자지. 당신도 내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당신 혼자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내 판단이 완벽했어. 시어머니도 신이 났죠. 역시 우리 아들 머리 하나는 좋아. 엄마가 네 덕에 팔자 피게 생겼다.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번엔 더 크게 가야 해요. 얼마나? 한 10억은 넣어야죠.
그럼 6개월 후엔 30억이 되는데. 기회 왔을 때 잡아야죠.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10억? 그 정도 돈이 어딨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죠. 그리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 정말 소름 끼쳤어요. 혜진이 명의로도 대출 받을 수 있어.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한도가 클 거야.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 대출까지 받는 건 안 해. 절대로. 위험? 방금 수익금 못 봤어? 이게 얼마나 확실한 투자인데 뭘 한다고 반대야? 지금 최 회장님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잖아. 제가 대출 이야기에 반응이 없자 남편은 더 무서운 짓을 저질렀어요.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댄 거예요. 처음엔 1억부터 시작해서 잠시 빌려 쓰고 수익 나면 바로 갚으면 된다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이 또 물 수밖에 없는 엄청난 미끼를 던졌어요. 하루는 남편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몰래 봤더니 회사 계좌를 조작하고 있더라고요. 참 갈수록 간이 더 커지는 것 같았죠. 여보,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좀. 당신은 말해도 몰라. 이게 복잡한 거야. 제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 봐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심각했어요.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이 만날 때마다 은근히 관심을 보이니까 그 사기꾼한테 이성의 감정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여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정말요? 실은 회장님을 위해 새로 산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요. 저를 위해서요? 감동입니다. 사실 저도 여사님 만날 때마다 설렙니다. 회장님,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나이도 있고 살 날이 얼마 없잖아요. 회장님 동생이 시어머니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사실 여사님 같은 분이라면. 정말요? 그럼 우리 다만 이 사업이 완벽하게 끝나야죠. 성공하면 더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해 보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날로 바로 성형외과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원장님, 10살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풀 패키지로 가시면 리프팅,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까지. 네, 좋아요. 당장 해주세요. 제가 곧 재혼을 할지도 몰라서 정말 중요해요. 투자금을 믿고 일부 금액만 내고 나머진 나중에 내기로 했대요. 최 회장 부인이 되면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수술 후 시어머니 얼굴은 젊어 보이긴 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한쪽 눈은 너무 당겨져서 놀란 표정이고 입술은 필러를 너무 넣어서 오리처럼 됐죠. 심지어 웃고 있는 표정인데도 울상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얼굴이 아예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어머님 얼굴이 예뻐졌지? 최 회장님도 더 좋아하실 거야. 점점 더 젊어지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웃긴 건 그 사기꾼은 시어머니를 그저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근한 관심을 보이는 건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연기였죠. 여사님, 이번 투자 정말 좋은 기회인데 더 넣으실 수 있으세요? 수익이 나면 우리 미래를 위한 자금이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준비해두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럼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면. 회장님과 제가 부부가 되면 돈이 문제겠어요? 역시 시원시원하세요. 이런 결단력이 있으셔서 더 매력적이에요.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았고 남편은 회사 공금 5억을 횡령했어요. 거기에 제 명의도용 시도까지. 다행히 제가 미리 은행에 연락해서 막았지만 그 증거는 다 남겨뒀어요.
그렇게 시댁 재산 총 18억이 그 사기꾼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최 회장 부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자만에 가득 차 있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죠. 남편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됐거든요.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정기감사였는데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정말 미친 짓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큰일 났어. 감사템이 다 들여다본데. 5억이 없는 걸 들키면 좀만 버티자. 남편은 초조해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를 걸더라고요. 최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자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회장님, 지금 상황이 좀 급한데 수익금 언제 나오죠? 그게 정부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한 달이요? 회사에서 들킬 것 같은데. 그럼 특별히 제가 싸게 쓸 수 있는 대출 주선해 드리죠. 이자는 좀 있지만. 월 10% 이자면 사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또 다른 함정이었죠. 좋습니다. 2억만 빨리 좀 빌려주세요. 회사에 먼저 채워 넣어야 해서. 다음 날 정체불명의 사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죠. 그렇게 빌린 2억으로 일단 회사 구멍을 메웠죠. 시어머니도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친정 오빠한테까지 손을 벌렸어요. 시어머니 친정 오빠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결혼하게 될 거라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전화에 질린 시어머니 친정오빠가 집까지 찾아왔죠. 갑자기 무슨 돈? 전화 좀 작작해. 오빠, 나 5억만 빌려줘. 내가 최 회장이랑 사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최 회장? 너 그 저번에 만나고 다닌다는 그 재벌? 친정오빠가 어이없어 했어요. 네가 70 넘어서 재벌이랑 결혼? 야, 이 정신 차려! 오빠가 뭘 알아? 최 회장님이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고.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때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오빠, 내 평생 부탁이야. 이번만 도와줘. 최 회장님하고 결혼만 하면 10억으로 갚을게. 아니 20억으로. 오빠 공장도 하나 더 지어줄 수 있어. 정말 나 좀 믿어줘. 네가 만나는 게 정말 최 회장 맞아? 당연하지. 나만 본 게 아니라 영민이도 봤어. 우리가 직접 만났다니까. 서류도 다 확인했고. 서울대 나온 애가 그런 걸 모를 리 있어? 결국 시어머니 친정오빠는 퇴직금과 공장 담보대출로 5억을 더 마련해줬어요. 이거 못 갚으면 나 죽는다. 알지? 걱정 마, 오빠. 3개월 후에 배로 갚을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남편은 사채 이자도 못 내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최후 통첩이 왔어요. 총 피해액은 23억, 투자금 18억에 사채, 시어머니 성형비, 그동안 쓴 명품값까지.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 최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회장님, 저 혜진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전에 말씀하신 쌍둥이 동생분. 순간 반갑게 인사하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어요. 설마 그놈이... 네, 회장님 쌍둥이 동생분이 회장님 행세하면서 투자 사기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피해자예요. 뭐라고? 그놈이 또 내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야? 최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느껴졌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보게. K그룹 프로젝트라면서 투자금 받고 있어요.
회장님 회사 서류도 보여주면서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시댁만 피해 금액이 벌써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회장님이랑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쌍둥이인 줄도 모르고요. 뭐? 이 늙은 놈이 무슨 결혼? 아이, 그런 거짓말까지. 최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고맙네.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네. 그래도 핏줄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갈수록 더 악질이야. 아니, 당한 사람들 보면 내가 죄 지은 기분이고 그래. 네, 회장님.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절대 쌍둥이인 줄 모를 거예요. 제가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제 말은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알았네. 내가 직접 나서서 처리하지. 그놈이 내 평생의 수치야.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스스로 만든 지옥이 시작될 거고요. 이틀 후 경찰이 카페에 들이닥쳤어요.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은 커피를 마시다가 수갑이 채워졌죠.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야, 너희 어디서 나왔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누군 줄 알아요? 놓으세요. 이 사람은 최 회장이 아닙니다. 일란성 쌍둥이 동생으로 사기 전과 오범입니다. 거짓말. 이분은 최 회장님이에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그때 진짜 최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보니 더 놀라웠죠. 이런 못된 놈 같으니 너 또 내 행세하고 다녔구나. 언제 사람 될래? 최 회장 쌍둥이 동생이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형님, 네가 날 사칭해도 되는 거냐? 나이를 이렇게 먹고 왜 이렇게 살아? 어?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 모습. 나이도 얼굴도 목소리까지 그제야 시어머니도 상황 파악이 된 듯했죠. 쌍둥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 네, 사기꾼입니다. 이분에게 투자한 돈 전부 사기당하신 겁니다. 남편도 그때서야 도착했어요. 회사에서 급히 뛰어온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예, 우리 사기당했어. 회장님이 일란성 쌍둥이래. 우리가 만난 건 동생이고. 뭐? 그럴 리 없어. 서류도 다 진짜였는데. 내가 분명히 봤다고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저 사람이 쌍둥이였다니. 이제 난 다 끝났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섞인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죠. 당신은 알고 있었어? 어떻게 제가 알았겠어요. 최 회장님이 49제 후에 전화를 알려주셨지만 이미 어머니와 남편이 투자에 빠져있을 때였고요. 전문대 출신이 뭘 아냐고 늘 무시하셨잖아요. 그런 제가 말했어도 믿으셨겠어요? 제 얘기는 안 들으시잖아요. 거짓말, 너 다 알고 있었지? 최 회장님이 제 앞을 막아서며 두 사람을 말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혜진이 나한테 사기를 제보해준 고마운 사람이야.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전문대 출신이라 사람 보는 눈도 없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날 밤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내용을 안 들어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다 끝났어. 5억. 회사 돈 5억을 어떻게 메꿔? 쌍둥이가 친 사기인 줄 알았냐고. 다 네 탓이야. 네가 최 회장 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내 탓?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남편이 처음 보는 제 표정에 움찔했죠. 그래, 내가 회장님 알아서 이렇게 됐다 치자. 근데 그동안 날 전문대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깔봤지.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내가 한 말을 들었겠어? 난 그때도 분명히 말했어. 제대로 알아보라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받았을 때도 내가 큰돈 관리할 줄 아냐고 했잖아. 어머니는 내 카드까지 훔쳐 쓰고도 당당했고. 근데 이제 와서 내 탓? 잘나신 서울대 출신이 완벽하게 검증했다면서! 당신 기억력이 이것밖에 안 돼? 그건 뭐? 아, 맞다. 난 이미 재산 분리 신청했어. 당신이 돈 빼갈 때부터.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당신이 혼자 알아서 갚아. 난 모르는 일이야. 바로 그때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제가. 이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돈이 들어와요. 뭔 돈? 사기 사건 뉴스에 다 나왔어. 쌍둥이한테 속았다며? 서울대 양반 뭐 그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가 봐. 사기꾼도 못 알아보는데. 사채업자가 비웃었어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죠. 그토록 자랑하던 학벌이 처음으로 조롱거리가 된 거죠. 사채업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봤어요. 아줌마,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2억 빌렸어요. 안 갚으면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제 명의로 빌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혼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갔을 텐데. 전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다 해뒀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망가진 얼굴로 울부짖더라고요. 너 쌍둥이인 거 알았지? 다 네가 꾸민 거야! 제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동안 절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명절마다 전문대 나온 걸로 트집 잡고 친정 부모님 오실 때마다 자식 교육 제대로 못했네. 모임 나가서 새로운 여자 소개해달라고 하질 않나. 전문대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셨죠. 그게 지금 무슨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유산 받자마자 태도 바뀌셨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라고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제 카드 훔쳐서 3천만 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사과도 없이 그 많은 돈 너 혼자 쓰려고 했냐고 윽박지르기까지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70대 재벌이랑 결혼한다고 성형까지 하셨죠. 누가 누군지도 구분 못하면서요. 그룹 안주인,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셨어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다 잃으신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친정오빠가 들이닥쳤어요. 여기 있었구나. 내 5억 어떻게 됐어? 어? 오빠, 그게 사기야? 70 넘어서 재벌이랑 결혼한다고 정신 팔릴 때부터 알아봤다. 내 공장 날아갔어, 너 때문에. 내가 평생 일군 공장이 날아갔다고.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서럽게 울었어요. 미안해, 몰랐어. 난 정말 최 회장인 줄 알았어. 둘이 정말 똑같이 생겨서. 최 회장은 무슨 사기꾼이 아니고서 그런 인간이 너를 왜 만나? 네 주제도 모르냐?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그러더니 원망할 곳이 필요했는지 절 노려봤죠. 너는 알았잖아. 쌍둥이인걸. 네가 말만 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네,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 말했어도 믿었을까요? 전문대 출신 며느리 말을? 그래도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를 인간 이하 취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걸 알면 이런 말 못하는데 참 뻔뻔하시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전문대 나온 주제 뭘 아냐고 해? 그리고 어떤 가족이 남의 카드 훔쳐서 쓰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냐고! 말해봐.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이혼 서류나 받아.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제 명의 도용하려 한 증거고 이건 카드 도용 증거예요. 고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할게요. 왜냐고요? 지금 상황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거든요. 서울대 출신이 전과자 되고 재벌이랑 결혼한다고 망상에 빠져서 얼굴까지 망가뜨리고
제가 여기서 뭘 더 하겠어요? 이미 완벽한데. 전 그저 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당신들 욕심이 어머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고요. 재벌과 결혼? 300% 수익?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폭탄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죠. 아 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상속받은 건 40억이었어요. 뭐? 5억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어차피 다 빼앗고 멋대로 쓸 것도 알았으니까요. 그 40억은 이미 해외 계좌로 옮겼고요. 당신들이 쌍둥이한테 사기당하는 동안 저는 투자 수익으로 10억 더 벌었어요. 전 이렇게 무모하고 멍청한 짓 잘 안 하거든요. 남편이 충격으로 주저앉았어요. 50억? 전문대 출신이 번 50억 믿기지 않지? 서울대 출신은 회사 돈 훔치다 감옥 가는데 전문대 출신은 50억 부자가 됐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지? 시어머니가 오열했어요. 제발 조금만 얼굴이라도 고칠 수 있게. 어머님, 그 얼굴 그대로 사세요.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평생 거울 볼 때마다 기억하시라고요. 아, 그리고 분수에 안 맞는 자리까지 탐냈다는 것도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시어머니도 체념하듯 무릎을 꿇었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그래 혜진아,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제야 무릎을 꿇네.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어요? 학벌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용서는 없어요. 서울대 출신의 세상 잘난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거 정말 웃기네요. 전문대 출신은 속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 이제 당신들처럼 겉모습과 허영에 속아 사는 그런 인생 말고 제대로 살 거니까요.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절규가 들렸어요. 저도 오래 응어리져 있던 울분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욕심과 오만함에 무너진 거예요. 전문대 출신 며느리의 완벽한 복수. 전 그들을 직접 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스스로를 망치도록 놔두는 거였어요. 그저 길을 열어준 것뿐이었죠. 그 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횡령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정오빠에게 고소당했고 성형비도 못 내서 병원에서까지 고소당했죠. 그 망가진 얼굴로 법원을 오가며 울부짖었어요. 제가 꾸민 일이라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었어요. 전 단 한 번도 사기꾼과 대화한 적도 없고 투자를 권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 요즘 디자인 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직원은 20명 남짓이지만 그래도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 디자이너들, 전문대 출신이라고 무시받았던 실력파들, 일자리 없어 힘들어하던 프리랜서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들만 뽑을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잖아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죠. 돈과 학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 허상에 속아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전 이제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거든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혹시 일자리 좀... 전과자를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 잘못했어. 딱 한 번만. 잘난 서울대 출신이잖아. 그 자랑스러운 학벌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전문대 출신한테 비굴하게 사정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 연락하지 말고. 차갑게 끊어버렸어요. 이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학벌이 아니라 인품으로,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모르고 살았고 결국 아무것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런 조건들로만 보지 않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